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은 심혈관계 양리학 세 번째 시간으로 부정맥 치료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에서 남자 74세 교수인데 강의 중 심장이 불규칙하게 박동하는 것을 느끼고 메스꺼움과 숨이 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맥박을 측정해 보니까 맥박이 분당 120에서 140으로 맥박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때 혈압은 132에서 76으로 정상 범위에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100%라는 이야기는 숨찬 원인 중에서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산소 포화도가 100%가 되겠고, 만약에 폐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숨이 찰 때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100이라는 것은 심장 문제로 숨이 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찍어보니까 심방세동이 나타나서 딜티아젬을 투여했는데 심방세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EKG PQRS T 다시 PQRS T 이렇게 나타나는데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나타날 때는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RR 인터벌이 규칙적이지 않습니까? 보통 대부분의 RR 인터벌이 빠르든 심박동수가 빠르든 늦든 RR 인터벌은 규칙적인데 비해서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의 특징은 RR 인터벌이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R 인터벌이 다른 이유는 에이트리움이 AV 노드를 통과하는 신호가 그중에 일부는 대부분은 AV 노드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중에 몇 번 거쳐가지고 하나만 통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P웨이브가 몇 번 생기고 나서 그중에 하나만 벤트리클로 넘어가서 QRS 콤플렉스를 만들고 또 그 다음에 P웨이브가 한두 개 나타나고 나서 그 다음에 QRS 콤플렉스 또 하나 둘 셋 나타나고 나서 QRS 콤플렉스 이렇기 때문에 RR 인터벌이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 이 자체는 생명에는 본인은 그렇게 불편하긴 하지만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뒤쪽에 나오는 ventricular fibrillation은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게 되면 곧 목숨을 잃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trial fibrillation은 항상 그렇게 수시로 atrial fibrillation이 나타나는 persistent한 폼의 atrial fibrillation도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두 번 연중 행사 정도로 1년에 한두 번 나타나는 정도의 paroxysmal atrial fibrillation이 있는데, paroxysmal atrial fibrillation도 뭔가 원인이 있기는 있는데 persistent atrial fibrillation은 이거는 명백한 주로 이제 카디악 하이퍼트로피와 같은 명백한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persistent atrial fibrillation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직접적으로 목숨을 앗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 지켜보는 것도 한 치료 방법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뾰족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atrial fibrillation이 persistent하게 있을 때는 주로 심장에서 만들어진 트롬보스가 뇌나 콩팥 등에 가서 이 엠볼리즘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티코아귤레이션 테라피 하는 것이 주된 치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을 치료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파록시스말하게 왔을 때는 몇 가지 처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처치하는 방법은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정맥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SA 노드하고 벤트리클, 그러니까 심장에 있는 신경조직 SA 노드와 AV 노드하고 그 다음에 근육조직 에이트리움과 벤트리클에 있는 이 전기생리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신경조직 SA 노드를 보면은 이 SA 노드에서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은 약 한 55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가 이것이 액션 포텐셜을 일으키고 다시 이제 이렇게 레스팅 상태로 가게 되겠죠. 그에 비해서 이 근육 조직의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은 마이너스 한 85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8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액션 포텐셜이 일어난 것도 플러스 45도 갔다가
그 다음에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도 비교적 길지요. 비교적 길고 다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즈 4에 있다가 페이즈 0에서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페이즈 1, 페이즈 2, 페이즈 3, 페이즈 4로 이렇게 되는데 그 각각의 이 이온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A 노드를 보면은 SA 노드에서 액션 포텐셜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이온은 캘슘이 되겠습니다. 이 전기 생리학에서 아래쪽으로 가는 것은 플러스 양이온이 세포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는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고 있고 양이온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그렇게 주로 포타시움 이온이죠. 포타시움 이온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플러스로 표시를 하고 있지.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든 위쪽으로 가든 전기가 교류일 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전기적인 힘은 그 앰플리튜드에 관계되는 거지 방향성 그렇게 플러스 쪽으로 가느냐 마이너스로 가느냐 하는 것은 세기와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류의 전기의 세기는 이 앰플리튜드가 관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세포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캘슘 이온이 들어가는 이 폴스가 가장 도미넌트한 폴스가 되겠습니다. SA 노드에서. 그 다음 근육 조직에서 벤트리클 근육 조직에서는 이 페이즈 제로에서 이 액션 포텐셜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이 메커니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듐 이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듐 이온은 이 Y축의 소듐 이온도 포지티브 차지 양이온이고 세포 밖에서부터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Y축의 이 스케일이 380인가요? 예, 스케일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 근육 벤트리클 조직에서 액션 포텐셜을 결정하는 것은 소듐 이온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벤트리클 머슬의 어떤 병변에 의해서 부정맥이 생겼을 때 얘가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가 있을 때 이온 흐름을 조절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소듐 이온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A 노드의 속도를 좀 줄이고자 할 때는 캘슘 통로 봉쇄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벤트리클은 페이즈 0에서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고 페이즈 1에서 포타슘 이온이 세포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페이즈 2에서 캘슘 이온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캘슘 이온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마지막 끝에 페이즈 3에서 포타슘 이온이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트리클 머슬에서 관여하는 이온을 보면은 소듐 이온, 그 다음에 캘슘 이온, 포타슘 이온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중요하죠. 그래서 부정맥 치료제는 지금은 의미가 없는데 분류할 때 소듐 통로 봉쇄제를 제1형 부정맥 치료제, 그 다음에 포타슘 통로 봉쇄제를 제3형 부정맥 치료제, 캘슘 통로 봉쇄제를 제4형 부정맥 치료제,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만약에 억제시키는 것은 교감신경 차단제는 제2형 부정맥 치료제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그 순서는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듐 통로와 포타슘 통로는 둘 다 일가 양이온이잖아요. 둘 다 일가 양이온인데 오래전부터 이 원소 주기율표에 보면은 소듐하고 원소 주기율표에서 소듐하고 포타슘이 있는데 포타슘이 소듐보다도 크기가 더 크죠. 더 크기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 소듐이 포타슘 통로로 통과하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밝혔는 분이 바로 이 로드릭 맥키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라피 방법을 이용해서 이온 통로 단백질을 구조를 밝혔다는 거죠. 그래서 2003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밝힌 그걸 보면은 이것이 이제 이온 통로인데, 이온 통로, 포타슘 통로가 이제 이렇게 4개의 서브 유닛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서브 유닛으로 포타슘 통로가 되어 있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4개 서브 유닛도 있는데, 포타슘 이온이 이 통로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듐 이온은 포타슘보다도 크기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통로를 지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포타슘 통로는 포타슘이 들어가기에 아주 적절한 크기가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적절하게 이 포타슘이 이 사이를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는데, 소듐은 크기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 중간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하고 여기서 쥐 잡는 쥐덫 있죠. 트랩 효과에 의해서 여기 갇히기 때문에 소듐은 통과하지 못한다고 이분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맥 치료는 사실은 의사들이 질병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치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부정맥 치료인데, 부정맥 치료제는 그 자체가 치료제이기도 하면서 또 더 용량을 잘못 맞출 때는 부정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기서 포타슘 통로 차단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에서 페이즈 0, 그 다음에 페이즈 1, 페이즈 2, 페이즈 3 이렇게 해서 페이즈 3에서 포타슘이 이 세포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야지만이 되는데, 이때 포타슘 통로 봉쇄제를 투여해서 포타슘 통로를 막아주면은 포타슘이 세포 안에서부터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재분극이 되지 않고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이 길어지면서 다시 리피터티브 애프터 디폴라리제이션이 나타나서 새로운 부정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타슘 통로 차단제 농도가 높아지면 그 자체가 부정맥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정맥을 일으키는 임상적인 상황, 부정맥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임상적인 상황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심근경색증일 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심근경색증이 일어나서 급사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심장마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심장마비 엄밀하게 보면은 심근경색증 후에 ventricular fibrillation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증 일어나고 나서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대부분은 ventricular fibrillation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상적으로 부정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첫 번째가 심근경색, 두 번째가 마취할 때. 그래서 마취하다 보면은 보통 때는 일어나지 않던 부정맥이 마취 상태에서 마취하는 중이나 마취 회복하는 도중에 부정맥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척들 보면은 수술하려고 날 잡아놨는데 그 전날 심전도 찍고 조사를 해보니까 부정맥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해서 수술이 연기되는 경우도 들어봤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여기 나타나는 좀 전에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강심제 디작신을 사용했을 때가 되겠습니다. 강심제를 사용했을 때 이론적으로 모든 부정맥이 다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심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게 되고, 강심제에 의해서 소듐 포타슘 ATPase가 억제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소듐 그레디언트가 떨어지고, 소듐 그레디언트가 떨어지면서 소듐 칼슘 익스체인지가 작용하지 못해서 세포 내에 칼슘 농도가 높아진다고 그랬죠. 세포 내에 칼슘 농도가 높아지니까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이 마이너스 85에서 유지돼야 되는데 칼슘 플러스 이온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85가 아니고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 이렇게 된 걸 표현은 resting potential이 낮아진다고 말합니다. 예, 포텐셜이 마이너스 값에서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포텐셜이 낮아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포텐셜은 낮아지는데 그 수치로는 마이너스 85가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이 되면서 이 값이 올라가면서 다음 정상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기 전에 딜레이드 타입의 애프터 디폴라리제이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0.9초마다 심박동수가 수축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심박이 수축하기 전에 일어난다고 해서 프리머추어 벤트리큘라 컨트랙션 PVC라고 합니다. PVC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맥이 일어나는 가장 흔한 메커니즘은 리엔트리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고시에도 자주 나타나는 시험 문제죠. 심장에서 부정맥이 일어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리엔트리 메커니즘. 예,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카디악 액션 포텐셜이 지나가고 있는 이 히스펄킨즈 파이브를 이제 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는 것 같은데 심장 크기는 자기 주먹만 하다고 그렇게 배웠죠. 정상적인 심장은 자기 주먹만하게 왼쪽에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이 생기고 하면서 심장이 점점 카디악 하이퍼트로피가 일어나는 거죠. 카디악 하이퍼트로피가 일어나면서 근육은 점점 커지게 되니까 심장이 커지게 됩니다. 심장은 커지게 되는데 신경은 히스펄킨즈 5는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자, 정상적인 상태는 액션 포텐셜이 이렇게 A에서 내려와서 1로 가기도 하고 2 쪽으로 가서 이렇게 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0.9초마다 한 번씩 심장 이 시그널이 전해져서 심장이 수축하게 되는데 카디악 하이퍼트로피가 생기게 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심장은 커졌는데 히스펄킨즈 5는 이것이 안 커지고 이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 액션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이 마이너스 85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점점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레스팅 포텐셜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디폴라라이즈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액션 포텐셜이 내려오다가 왼쪽으로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오른쪽으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이게 완전히 리폴라리제이션 되어 있어야지 가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디폴라라이즈드 상태이기 때문에 액션 포텐셜이 전해지지를 못하고 있다가 1번 쪽을 갔던 것이 거꾸로 레트로그레이드로 하게 이렇게 전파가 돼서 다음번 액션 포텐셜이 오기 전에 여기서부터 거꾸로 다시 또 액션 포텐셜이 1로 하나 가고 또 1로 가고 해서 또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리엔트리해서 이 리엔트리 메커니즘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심실 근육에서 요 하나의 액토픽 포커스가 만들어져서 정상적으로 SA 노드에서부터 액션 포텐셜이 SA 노드에서 신호가 내려와야 되는데 액토픽 포커스에서부터 이 액션 리엔트리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액션 포텐셜을 만드는 것이 이게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형태인데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되는데 만약에 이 환자가 치료하게 되면 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를 뭐 어떻게 할 건데 치료하지 않고 가만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요 부분의 병든 부분이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악화가 돼서 완전히 이 부분이 차단되게 되면은 액션 포텐셜이 이렇게 내려와서 바로도 못 내려오지만은 거꾸로도 레트로그레이드에도 못 가게 되는 상태. 그와 같은 상태가 심장은 더 나빠졌는데 그와 같은 상태에서는 리엔트리 메커니즘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정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부정맥이 리엔트리 메커니즘에 의해서 부정맥이 있던 사람이 치료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심장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고 심장이 더 나빠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심장 부정맥이 있을 때 치료하지 않고 가만두게 되면은 어느 정도 지나면은 부정맥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없어지는 경우는 심장이 좋아졌다기보다는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리엔트리 메커니즘이 있을 때 이 리엔트리 메커니즘을 어떻게 치료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게는 이 부분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 부분을 찾아서 아블레이션, 정기적인 방법으로 이 아블레이션 해가지고 딱 끊어주면은 리엔트리 메커니즘을 끊어주면은 좋겠죠. 근데 그게 쉽지를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인위적으로 심장의 컨덕션을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가만 놔두면은 천천히 나빠질 걸 약물을 써서 이 부분을 더 빨리 나빠지게 만드는 것이 치료 방법이 되는 거죠.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이 벤트리클의 액션 포텐셜이 잘 일어나지 못하도록 바꿔주는 거면 벤트리클의 액션 포텐셜이 일어날 때 페이즈 절제에서 소듐 이온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듐 채널 블라커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더 나빠지게 만들면은 가만히 두면은 시간이 지나서 리엔트리 메커니즘이 없어질 건데 소듐 채널 블라커를 쓰게 되면은 바로 없어지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치료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SA 노드에서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던 것을 SA 노드가 너무 빨리 SA 노드나 AV 노드, SA 노드나 AV 노드에서 컨덕션이 너무 빨라져 가지고 이 부정맥이 생길 때 대표적인 것이 이 타키카디아는 있기는 있는데 여기 벤트리클의 원인일 때는 다음 벤트리클라 타키카디아일 때는 치료를 뭘 쓰나고요? 벤트리클 머슬을 조절하기 위해서 소듐 채널 블라커를 쓰는 거죠. 소듐 채널 블라커를 쓰는데 벤트리클 아닌 그 위쪽에 에이트리움일 수도 있고 SA 노드일 수도 있고 AV 노드일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은 상태에서는 치료를 그 원인을 잡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벤트리클만 다시 얘기하면 심장은 이심방 이심실인데 이것이 각각 기능이 다르다 그랬죠. 각각 기능이 다른 것이 한 군데 모여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에이트리움은 기능을 못해도 죽고 살고 하진 않아요. 그냥 기능이 사는데 좀 불편할 뿐이지. 그래서 에이트리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죽고 살고는 관계없어요. 근데 벤트리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죽고 살고와 관계되기 때문에 벤트리클에 타키카디아가 있을 때는 에이트리움을 손내를 보더라도 에이트리움에만 국한되도록 에이트리움에 국한시키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SA 노드를 통한 컨덕션을 억제해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 이름을 파록시스말 수프라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 벤트리클이 지금 타키카디아 안에 있긴 있는데 원인이 벤트리클에 있는 게 아니고 벤트리클보다는 상부에 있고 파록시스멀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것이 퍼시스턴트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수시로 그렇게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나타나는 정도. 이와 같은 것이 파록시스멀 수프라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인데 주로 이 파록시스멀 수프라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는 비교적 젊은 층 20대, 30대, 40대. 그냥 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는 나이가 많은 노령층 할아버지들한테 생기는 데 비해서 파록시스멀 수프라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는 20대, 30대, 40대 비교적 젊은 심장병 치고는 젊은 분들한테 오는 것이 특징이고 이 줄여서 PSVT라고 하는데 PSVT가 오도록 하는 어떤 리스크 팩터는 갑자기 술을 좀 마셨다, 과음을 했다든가 또는 카페인을 더블샷으로 마셨다든가 커피를 더블샷, 그 다음에 담배를 피웠다든가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든가 또는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줄여서 WPW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해요. 월프 파킨슨 화이트 신드롬 이 세 분이 이제 같이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각각 이름을 다 따왔는데 줄여서 WPW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록시스말 수프라벤트리큘러 타키카르디아가 있어가지고 아래 방법으로 치료를 했다. 심전도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 환자의 의심되는 질환은 이렇게 해서 WPW 신드롬,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죠. 예, 시험 문제에 잘 흔히 출제되는, 자주는 아니고 흔히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상당히 타키카르디아가 빠른데 여기서 아데노신을 투여하게 되니까 심박동이 갑자기 늦어지다가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 아데노신을 투여했을 때 이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파록시스말 수프라벤트리큘러 타키카르디아 이제 비교적 30대 젊은 분이 갑자기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치료할 거냐 하는 건데, 심장이 빨리 뛰니까 심장을 천천히 뛰게 만들려고 하면 생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은 부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키면은 심장이 천천히 뛰겠죠. 예. 그래서 PSVT를 치료할 때 첫 번째 우리 생리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첫 번째는 부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킬 필요가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도 심장이 한 번씩 가다 보면은 이 PVC, Premature Ventricular Contraction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PVC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스스로 조치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부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키는 방법을 취하면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발살바 머니우버라고 하는 거죠. 뭐 말만 고상하지 이름은 그렇게 숨을 들이쉬가지고 내쉬지 말고 꾹 참게 되는 거죠. 꾹 참으면은 가슴에 흉압이 올라가게 되고 흉압이 올라가면서 다시 복압이 올라가서 흉압하고 복압이 동시에 올라가는 거죠. 배를 꾹 참으면은 꾹 참으면 그래서 배 속에 있는 베이거스 너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베이거스 너브가 부교감 신경이잖아요. 10번 뇌신경 베이거스 너브가 미주신경 이것이 활성화돼서 전체적으로 우리 몸이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는 상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한테 숨을 들이쉬고 꾹 참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보는 거예요. 또는 부교감 신경이 포함된 뇌신경 크라니알 너브는 이게 있듯이 3번, 7번, 9번, 10번이죠. 3번 오큘로모터 너브, 7번 페이셜 너브, 그 다음에 9번 글로스페린지알 너브, 10번 베이거스 너브. 이 네 가지 뇌신경이 분포한 부분을 적절하게 자극을 주면 돼요. 그래서 오큘로모터 너브는 눈동자를 굴리는 신경이니까 눈동자를 굴리는 신경이 포함되어 있는 이 아이볼 마사지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부교감 신경계를 항진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PSVT가 있을 때 아이볼 마사지 하는 것도 한 방법. 그 다음에 페이셜 너브는 글자가 그대로 얼굴에 있으니까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쏟아덮는 것도 이것도 치료 방법이 된다는 거죠. 예. 또 9번 글로스페린지알 너브 이거는 캐로티드 사이너스 이 부분을 자극하는 거. 예. 또는 두 손으로 같이 캐로티드 사이너스를 자극하는 것은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또는 10번 베이거스 너브가 배 속에 이제 창자에 골고루 퍼져 있죠. 그러니까 배를 만져주는 거. 배를 만져주는 것도 부교감 신경계를 항진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은 저희들이 어릴 때 무이촌에 살았는데 무이촌에 살 때 배가 아프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어릴 손자들 배를 만져주면서 내 손이 약손이다 하면서 배를 이렇게 만져주면은 어느새 금방 낫는 걸 저는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게 다 과학적인 메커니즘,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소리였습니다. 부교감 신경계를 항진시켜주면은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키면은 배 부교감 신경에서 페리스탈틱 무브먼트가 줄어들게 되고 배가 아픈 것이 낫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여기 있는 이것도 역시 내과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생리적인 방법으로 베이갈 머니우버하고 크라니알 너브 3790을 자극시키는 방법을 써도 낫지 않을 때 약물로서 첫 번째 쓸 수 있는 것은 아데노신을 적은 농도부터
한 5mg 썼다가 또 안 되면은 한 이내 한 10분 지나도 안 되면 10mg 쓰고 그도 안 되면은 칼슘 채널 블라커 예, 이거는 SA 노드, AV 노드는 칼슘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칼슘 채널 블라커를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베타 블라커 쓰고 카디오 버전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가 있을 때 그 클래스 1 안티 아레드믹 에이전트 소듐 채널 블라커를 사용하는데 소듐 채널 블라커는 그 강도가 좀 비교적 약한 거하고 중간쯤 되는 거하고 아주 강력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는 작용이 약한 것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강하다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이 내일 보면 이뇨제도 있는데 이뇨제도 효과가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이 오히려 치료제로서 더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강하다고 약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적절한 게 가장 좋은 건데 부정맥 치료제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소듐 통로를 약간만 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정맥 치료제로 소듐 통로 봉쇄제를 쓰는데 소듐 통로 봉쇄제로 대표적인 것이 소듐 통로 봉쇄제로 가장 대표적인 약 이름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라이도케인이 되겠죠. 라이도케인이라고 하는 약물은 소듐 통로 봉쇄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라이도케인은 무슨 약이라고요? 국소마취제이죠. 예, 국소마취제 라이도케인은 임상적으로 국소마취할 때도 사용하고 1번, 2번은 심실 부정맥을 억제하는 데도 사용하고 두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손 같은 거 칼에 베었을 때 꿰맬 때 국소마취 하지고요. 또는 쌍꺼풀 수술하려고 국소마취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라이도케인인데 라이도케인의 임상적인 응용은 국소마취라고만 말하는 것은 의과대학생답지 않습니다. 국소마취 플러스 심실부정맥 치료제로 사용한다.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가 나는데 제일 처음에 여기서 PQRS 이때도 상당히 있는데 이 상태는 빠르긴 빠르지만은 그래도 이 노멀 사이누스 리듬이라는 거죠. SA 노드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이 QRS 콤플렉스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부터는 액토픽 벤트리큘러 포커스에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타키카디아를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약물은 국소마취제 라이도케인이 된다 그랬죠. 라이도케인을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는 액토픽 포커스가 벤트리클의 어느 한 군데에서 주로 리엔트리 메커니즘이 형성됐을 때 이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벤트리클 내에서 액토픽 포커스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진다면은 그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가 겹쳐서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겹치게 되면 상쇄되겠죠. 상쇄돼서 나타나는 것이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 때까지는 치료약물이 국소마취제 정맥주사, 국소마취제를 정맥주사해서 치료를 하고 그러니까 내과 정환자실에서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를 치료하기 위해서 정맥 라이도케인을 갖다 놓고 있는 데 비해서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은 만병이 무효예요. 예, 이때는 라이도케인으로 되지 않습니다. 라이도케인으로 되지 않고 우리 지하철 타면은 있죠. 심실재세동기, 심실재세동기를 사용해서 정기적인 충격을 줘야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예, 이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 클래스 3 안티 아리드믹 드럭 중에서 포타슘 채널 블라커인데 포타슘 채널 블라커를 쓰면 정상적으로 페이즈 3 리폴라리제이션이 여기서 일어날 건데 이것이 천천히 일어나 가지고 리피티티브 폴라리제이션이 나타나서 부정맥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